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속마을, 해발이 높은 그곳엔 겨울이 길고 혹독하다. 바람은 날카롭게 산을 깎고 눈은 조용히 모든 것을 덮는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거센 눈보라가 온 마을을 잠식하고 있었다. 전기마저 끊긴 어둠 속에서 한서연은 홀로 그리고 몹시 지쳐 있었다. 한서연, 27살, 도시에서의 삶을 등지고 이곳으로 내려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가족도, 친구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다. 그저 뱃속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용하고 싼 산골 오두막을 택했다. 고요한 이곳에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출산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고 유료 도움 없이 감당하기에는 그녀의 몸도 마음도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눈은 오두막의 낡은 지붕을 두드렸고 바람은 창문 사이로 신음처럼 스며들었다. 한기의 틈바구니에서 그녀는 간신히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아직 짓지 못했다. 오로지 숨을 쉬게 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만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의 곁에는 다리가 있었다. 누런 털을 가진 진돗개, 그녀가 이사온 직후 산속에서 구조한 유기견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경계했지만 서연에겐 유일한 친구였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 그녀가 눈물을 흘릴 때면 조용히 옆에 누워 몸을 기대던 개였다. 그날 밤 서연은 출산 이후 심한 출혈과 저혈압으로 인해 결국 의식을 잃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고 아기는 얕은 숨을 내쉬며 희미하게 울고 있었다. 방 안은 영하로 떨어졌고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아기의 체온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다. 다리는 처음엔 그녀 곁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함을 감지한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주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아기가 내는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다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파르르 떨리는 작은 손, 푸르스름하게 변한 입술. 위험하다는 신호는 명백했다. 그는 오두막 안을 이리저리 돌며 낑낑대다가 문틈을 코로 밀어 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함께한 서연의 움직임을 기억한 그는 이 오두막의 출입문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참을 밀고 당긴 끝에 문이 드르륵 열렸다. 찬바람이 들이쳤다. 다리는 이불을 물어 아기를 조심스럽게 감싼 후 목덜미 쪽을 살짝 깨물었다.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다리는 멈춰섰다. 하지만 곧 울음소리가 다시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결심했다. 그는 발을 내디뎠다. 눈밭 위에 남는 작은 발자국들, 추위 속을, 어둠 속을, 본능만을 따라 달리는 진돗개의 그림자.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은 춘천의 보건소였다. 차량으로도 1시간이 넘는 거리. 하지만 다리는 산길의 지름길을 알고 있었다. 서연과 함께 몇 차례 내려간 기억을 더듬으며 그 길을 선택했다. 가파른 내리막, 미끄러운 얼음, 세찬 눈발이 그의 몸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입에 든 것은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주인의 생명, 자신의 가족이었다. 1시간 반이 지났을 무렵 다리는 눈에 덮인 도시 외곽의 가로등 불빛을 발견했다. 보건소 근처였다. 체력은 이미 바닥났다. 다리가 떨렸고 호흡은 가빠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 보건소 정문 앞까지 도달했다. 마침 야간 근무 중이던 김재훈 의사가 외부 소음의 이상함을 느끼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잃었다. 가? 눈 덮인 입구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엎드려 있는 진돗개. 그의 입에는 이불에 쌓인 아기가 있었다. 작은 얼굴은 차갑고 푸르스름했고 숨은 희미했다. 긴급 아기 환자. 체온 저하. CPR 준비해. 의료진들이 뛰쳐나왔고 아기는 신속히 안으로 옮겨졌다. 김 의사는 아기의 맥박을 확인하며 다리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다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을 몰아쉬며도 눈은 문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데려온 생명이 다시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누군가의 기적이었다.
다리는 보건소 입구에 누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피로와 추위가 그의 몸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안쪽을 향해 있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간 아기의 울음소리는 금세 들리지 않게 되었고 대신 그를 둘러싼 것은 병원의 따뜻한 조명과 사람들의 분주한 발소리였다. 김재훈 의사는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본능적으로 위급함을 느꼈다. 체온은 33도에 가까웠고 손끝은 푸르고 딱딱했다. 맥박은 약했고 호흡은 간헐적이었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응급조치를 시작했다. 히터 켜세요. 보온포, 산소 마스크, 수액 준비. 간호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아기는 보온 인큐베이터로 옮겨졌고 전신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체온을 회복시키려 했다. 의료진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모두가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다. 한편 병원 외부에서는 보안요원 박경수가 다리를 발견하고 다가가고 있었다. 그도 처음엔 의심했다. 야생동물이 병원 앞까지 내려온 것일까?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다리는 놀라지도 공격하지도 않았다. 단지 눈밭 위에 누운 채 눈동자만으로 말하고 있었다. 기다리는구나. 안에 있는 그 아이 말이지. 박경수는 조용히 병원 안에서 담요와 따뜻한 물 한 그릇을 가져왔다. 다리는 담요에 덮인 채로 몸을 움츠렸고 물을 조금씩 핥아 마셨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다. 아기의 생명은 기적적으로 되살아났다. 체온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고 맥박도 안정되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김재훈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 정말 간발의 차이였어요. 간호사 하나가 말했다. 그 개가 없었다면 김재훈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생각만으로도 아찔했다. 의료진 중 누군가가 말했다.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동물이 아이를 구하다니. 그 말을 들은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그저 놀라움과 경외만이 남아있었다. 그 시각, 서연은 인제산 속 오두막에서 간신히 눈을 떴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온몸이 굳어 있었고 입술은 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즉시 느꼈다. 아기, 다리.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방 안은 차가운 정적뿐이었다. 아기의 이불은 텅 비어 있었고 다리도 없었다. 패닉에 가까운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고 손끝은 떨렸다.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그녀는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눈이 들이쳐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다리가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설마 내가. 힘겹게 외투를 걸치고 눈을 뚫고 밖으로 나온 그녀는 이웃집까지 비틀거리며 걸었다. 문을 두드리며 간신히 말했다. 아기가 사라졌어요. 걔도 같이. 이웃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고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구조대원 중 한 명이 무전으로 소식을 전해왔다. 춘천 쪽 보건소에서 한 아기가 구조됐습니다. 특이사항은 진돗개가 데려왔다고 합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기쁨과 충격이 뒤섞인 채 눈물이 쏟아졌다. 다리, 내가 정말.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길 위에서 내내 그녀는 다리의 이름을 되뇌었다. 차 안에서 눈을 감고 떠오르는 것은 매서운 겨울밤 그녀 옆을 조용히 지켜주던 노란 눈동자였다.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너져 내렸다. 유리창 너머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기는 조용히 자고 있었다. 손은 작고 연약했지만 가슴은 분명히 오르내리고 있었다. 살았어. 우리 아기. 살아있어. 뒤이어 간호사가 그녀를 이끌었다. 아기의 어머니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가자 그곳엔 다리가 있었다. 담요에 덮인 채 여전히 누운 모습이었지만 서연을 보자마자 일어나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무너져 울었다. 다리에게 다가가 꼭 안았다. 다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원 안은 조용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과 한 마리의 생명 사이에 흐르는 깊고 순수한 감정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리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춘천시 보건소의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그날의 응급실에는 어떤 특별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의료진들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고 있었고 복도 곳곳에서 개가 아기를 구했다는 속삭임이 오갔다. 김재훈 의사는 회진을 마치고 의무실로 돌아오던 중 대기실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참는 중이었고 옆에는 담요를 둘둘만 채 누워있는 다리가 있었다. 서연 씨, 김재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아기, 지금 많이 안정됐습니다. 체온도 정상에 가깝고 호흡도 안정적이에요. 오늘 밤만 지나면 일반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얼굴을 감싼 손을 내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리한테. 김재훈은 다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놀라운 친구네요. 이런 경우는 제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시 카메라에 다 찍혀 있더군요. 그 조심스럽고 단단한 걸음, 입에 꼭 쥐고 있었던 아기.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서연은 목이 메인 채로 말했다. 다리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제 가족이에요. 저를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았어요. 제가 울 때,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재훈은 조용히 말했다. 다리를 데리고 가기 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꽤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SNS에서 누군가 다리와 아기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강아지가 아기를 구했다는 내용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이미 기자 몇 명이 연락해 왔습니다. 서연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는 그런 의도 전혀 없었는데. 압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뉴스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그런 이야기들을 필요로 하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자신은 무너졌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세상은 그녀를 영웅이라 부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웅은 따로 있었다. 바로 지금 그녀의 발밑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르는 다리.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는 낯선 기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SBS 지역 방송국의 기자라고 소개하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지금 이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라는 개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많은 이들이 알고 싶어 해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고민했다. 얼굴이 공개되는 것도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다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이야기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리의 것이며 살아남은 모든 생명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터뷰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기자는 궁금한 눈빛을 보였다. 다리와 함께 촬영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너무 꾸며지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세요. 며칠 뒤 지역 뉴스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의 리포트가 방송되었다. 제목은 진돗개의 기적, 한밤의 구조극. 방송에는 오두막에서 혼자 출산했던 서연의 이야기, 다리와의 인연, 그리고 그날 밤 눈보라를 뚫고 달려온 다리의 여정이 담겨 있었다. 방송 이후 전국에서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다리 덕분에 울었어요라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고 또 어떤 이는 산골의 외로운 엄마를 위해 기저귀와 분유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국동물보호연합회에서 보낸 공식 편지였다. 다리에게
국가동물영웅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그의 용기와 충성심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것이며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서연은 손끝으로 편지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얼음 위를 달리던 다리의 발자국이 그녀의 가슴에 다시 선명히 새겨졌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다리야, 이젠 모두가 널 알아보게 될 거야. 너는 나만의 영웅이 아니라 모두의 영웅이야. 그 순간 다리는 눈을 뜨고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진돗개 다리의 이름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가 가장 자주 들은 이름은 언제나 같았다. 다리야, 고마워. 다리의 이야기가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진 지 며칠 만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는 진돗개 다리, 한밤의 기적, 강원도 엄마 같은 키워드가 떠올랐다. 언론은 앞다투어 인터뷰 요청을 해왔고 몇몇 방송국은 드라마화 가능성까지 논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제성의 중심에 있던 한서연은 생각보다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보건소의 한쪽 병실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워 품 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온아, 이젠 괜찮아. 우린 괜찮을 거야. 그녀는 아기에게 하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따뜻한 햇살이라는 뜻이었다. 너무도 춥고 어두웠던 겨울밤을 견뎌낸 아기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병원 옥상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기자 없이, 아무런 조명도 없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남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조용히 영상을 녹화했다. 말하는 내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자꾸 바닥을 향했지만 그 영상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온이의 엄마,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다리의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그날 밤 저는 무너져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살아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제 대신 하온이를 구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눈속을 달려간 건 다리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누군가는 저를 무책임한 엄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댓글을 달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날의 저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곁에 없고 위로도 전기도 없는 그 산골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다리만이 제 곁에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기적이라 불리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무거워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저처럼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제발 그들에게도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걔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말, 손길,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수십만 회 재생되었다. 댓글창에는 비난이 아닌 공감과 위로가 쏟아졌다. 서연 씨,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당신도 다리만큼 용감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다양한 단체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한 동물치유센터에서는 다리를 정서 지원견으로 등록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 일부 아동복지기관은 서연이 경험한 것을 나누며 비슷한 상황의 부모들을 돕는 강연자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녀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단 하나였다. 하온의 건강, 그리고 다리의 안녕. 며칠 후 보건소에서 퇴원하게 된 그녀는 병원 앞에 모인 몇몇 기자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쳤다. 누군가는 마이크를 들이밀며 말했다. 한서연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녀는 한 손으로 하온을 품에 안고 다른 손으로 다리의 목줄을 준 채 작게 대답했다.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게. 춘천시의 한 복지관에서는 그녀를 위해 임시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넓진 않았지만 전기가 들어오고 난방이 되는 방이었다. 창밖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다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편하게 누워 낮잠을 즐길 수 있었다. 서연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아기 돌봄 교실, 정서 회복 상담, 기본적인 직업 교육.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같은 처지의 엄마들을 만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어느 날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 수업에서 썼던 글이었다. 첫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시작 옆에는 나의 아들과 나에게 다리가 있다. 밤이면 하온을 재우고 난 뒤 그녀는 다리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다리는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얹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속삭였다. 다리야, 우리 이제 진짜 살아보자. 도망치는 삶 말고 꾸미는 삶. 다리는 대답 대신 조용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적의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가는 진짜 주인공들이었다. 서연은 새로운 공간에서 서서히 삶의 형태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복지관에서 제공한 임시거처는 넓지 않았지만 그녀에겐 그 어떤 고급 아파트보다 안락한 안식처였다. 전기가 들어오고 온수가 나오며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희망이 들어왔다. 무엇보다 하온의 숨결이 따뜻했고 다리는 이제 더 이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침이 되면 창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깊은 숨을 쉬며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그녀에겐 새로운 의식이 되었다. 짧은 숨소리에도 민감하던 시절, 한겨울의 정적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던 자신을 떠올리며 지금의 자신에게 말해주곤 했다. 잘 버텼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복지관 근처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다. 한때는 폐관 위기에 몰렸지만 지역 주민들의 청원과 기부로 다시 문을 연 공간이었다. 서연은 하온을 유모차에 태우고 거의 매일 그곳을 찾았다. 책을 읽기 위해서라기보다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직원인 나영 씨는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하온이 정말 잘 크네요. 아기지만 눈빛이 어른스러워요. 그런가요? 다리랑 오래 있어서 그런가 봐요. 강아지처럼 조용히 주변을 살펴요. 강아지도 같이 오면 좋을 텐데. 다리는 책보단 바람을 좋아하니까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꺼낸 것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웃음. 그것이 그녀를 점점 인간답게 만들고 있었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엄마와 아기를 위한 책 읽기 모임이 열린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나영 씨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서연 씨가 낭독해보면 어때요? 음성도 좋고 말투도 조근조근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제가요? 네, 거창하게 생각 말고요. 하온에게 읽듯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읽어주면 돼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서연은 결국 승낙했다. 그리고 행사 당일 도서관의 작은 아동 코너에 모인 5명의 엄마들과 아이들 앞에서 첫 책을 펼쳤다. 책 제목은 고마운 친구 다리였다. 누군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준 동화책이었다. 일러스트 속 다리는 정확히 다리와 똑같이 생겼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진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낭독이 끝나자 아이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진짜 다리예요? 응, 지금은 밖에서 쉬고 있어.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 멋져요. 나도 나중에 그런 강아지 키울래요. 그 말에 서연은 목이 메었다. 아이의 순수한 동경 속에는 한 생명체가 만들어낸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매주 낭독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도서관은 그녀의 작은 무대가 되었고 하온과 다리는 그 무대의 뒤편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복지관 상담실에서 제안을 받았다. 서연 씨, 이 근처에 여성자립센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엄마들의 삶과 회복을 주제로 특강을 하나 열려고 하는데 혹시 강연자로 나서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녀는 망설였다. 마이크 앞에 서는 일은 도서관의 낭독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수많은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자신이 누구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다리와 산책을 하며 생각했다. 다리야,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을까? 다리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서연은 강연을 수락했다. 그리고 행사 당일 긴장한 얼굴로 단상에 오른 그녀는 예상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속 오두막에서 아기를 낳고 개에게 생명을 빚진 엄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과 똑같이 다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했고 감정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 강했다. 청중 중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박수를 보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여성 참가자가 다가와 말했다. 저도 얼마 전 아기를 잃을 뻔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야기 듣고 조금 용기가 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다. 같은 눈빛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다리를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어. 아주 조금이지만 세상이 달라졌어. 다리는 그녀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생존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의 동반자 옆에는 여전히 다리가 있었다. 강연 이후 서연의 일상은 조금 더 바빠졌다. 도서관 낭독 모임은 참여 인원이 늘어나면서 지역 어린이센터와의 협업으로 확장되었고 여성자립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녀에게 강연을 요청했다. 여전히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다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 나도 그래야 해. 다리는 여전히 조용한 그림자처럼 서연과 하온의 곁을 지켰다. 낮에는 마을 공원에서 산책하고 저녁이면 베란다 문 옆에 엎드려 바깥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아이들이 다리를 쓰다듬으러 다가오면 그는 어김없이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그 손길을 받아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의 이름을 딴 특별한 소식이 도착했다. 춘천시청에서 다리상이라는 새로운 지역상을 제정한 것이다.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나 동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첫 수상자는 당연히 다리였다. 시청에서 열린 소박한 시상식에서 다리는 단상 위에 올라가 금색 목걸이 장식을 받았다. 하온은 박수를 치며 다리를 향해 소리쳤다. 다리, 멋져. 서연은 눈물이 고인 채 단상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모든 장면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고 따뜻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간이었다. 시상식 이후 다리를 향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확산되었다. 동물복지 관련 단체에서는 다리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자는 제안을 했고 일부 출판사는 서연에게 동화책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연락을 해왔다. 하지만 서연은 대부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이야기는 소중하지만 그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하는 것이에요. 그녀는 유명세보다는 다리와 하온과 함께하는 작고 꾸준한 삶을 택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녀 자신이었다. 복지관 상담 선생님은 어느 날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 씨, 이젠 자립할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서연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직접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아이와 엄마, 그리고 반려동물이 함께 쉴 수 있는 작은 책방 같은 공간요. 상담 선생님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얼굴로 말했다. 정말요? 멋진 생각이에요. 필요하신 거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공간의 이름은 단순했다. 달인의 책방. 도서관에서 가까운 낡은 1층 상가 건물을 임대해 천천히 수리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다리의 그림을 걸었고 코너 한쪽에는 작은 애견존이 마련되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매트로 덮고 책장 높이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다. 서연은 이 공간이 소음 없는 쉼표가 되기를 바랐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 방과 후 갈 곳 없는 아이들, 그리고 외로운 노인들까지 모두가 편히 들릴 수 있는 그런 장소. 책방 개업날 동네 주민들과 도서관 직원들,
여성자립센터 회원들까지 찾아와 작은 개업식을 열었다. 하오는 리본을 들고 이리저리 뛰었고 다리는 그 뒤를 묵묵히 따라다녔다.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강아지가 주인공인 책방이네. 커피도 있고 아이도 웃고 여기 자주 올게요. 그날 밤 책방의 불을 모두 끄고 서연은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하루 동안 받은 쪽지들이 들려 있었다. 오늘 덕분에 아이랑 웃었어요. 오랜만에 조용히 책을 읽었네요. 고마워. 다리도 안녕히 주무세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다리야, 우리 진짜 해냈다. 다리는 그녀의 발밑에서 조용히 몸을 말고 잠들었다. 하오는 책방 옆방에 놓인 작은 침대 위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비로소 깨달았다. 삶은 누구에게나 무너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존재 하나만으로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는 다리가 그 존재였고 이젠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이 믿음은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어 그녀를 다시 걷게 했다. 다리네 책방은 서서히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책장을 넘기며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고 젊은 엄마들은 책방 구석 테이블에 모여 차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다. 어떤 날은 혼자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할머니가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방과 후 숙제를 하러 오는 중학생들도 있었다. 서연은 책방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하루하루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중심엔 다리가 있었다. 다리는 사람들의 손길에 익숙해졌고 책방의 문이 열릴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들어 새로운 손님을 맞았다. 특히 아이들은 다리와의 교감을 통해 동물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다. 다리는 말이 없었지만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주는 존재였다. 하루는 책방에 낯선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쉬고 가셔도 괜찮아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피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기 시작했다. 분명히 그녀에게도 사연이 있을 거라 느낀 서연은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책을 펼쳤다. 잠시 후 다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여성의 발치에 앉아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내 그녀의 손등에 코를 살짝 댔다. 놀란 여성은 움찔했지만 곧 표정이 누그러졌다. 왜가? 이름이 뭔가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다리예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날 제 아이를 대신 안고 병원까지 달려갔던 아이예요. 여성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리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흘렀다. 저도 그런 개가 있었어요. 어릴 때요. 엄마 없이 자랐거든요. 그때 그 개가 제 전부였어요. 서연은 조용히 그녀의 손에 티컵을 쥐어주며 말했다. 지금도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꼭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존재가 있거든요. 다리처럼요. 그날 이후 그 여성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책방에 들렀다. 그녀의 이름은 지혜였고 아이의 이름은 수인이었다. 지혜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조금씩 서연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연대감이 피어났다. 같은 상처를 공유한 이들끼리만이 나눌 수 있는 깊고 조용한 이해였다. 어느 날 지혜는 조용히 책방 정리 도우미로 자청했다.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돈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서연은 그녀의 진심을 읽고 정식으로 작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다리네 책방은 이제 서연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피난처이자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깃든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여성자립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매년 열리는 희망포럼에서 다리와 서연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책방 운영의 경험과 지역사회에서의 회복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 형식의 자리였다. 서연은 처음엔 망설였다.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내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날 밤 다시 다리에게 속삭였다. 다리야, 나 또 마이크 앞에 설까? 다리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예전과 다름없는 그 무게에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포럼 당일, 서연은 깔끔한 베이지색 셔츠와 편안한 슬랙스를 입고 무대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조용히 앉아있는 다리가 있었고, 앞줄에는 하온이와 지혜, 그리고 책방을 함께 만들어 온 이웃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떨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한때 저는 무너졌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한 마리 개가 있었습니다. 다리요. 그리고 그는 말없이 저를 다시 이 세상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동물보다 더 느리게 치유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리에게 배우며 다시 인간다움을 회복했고 그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방을 열었고 또 다른 다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청중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고 고개를 깊게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포럼이 끝난 뒤 한 고등학생이 다가와 말했다. 저 우울증으로 학교를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은 소년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큰 걸음을 내디딘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책방에 돌아와 조용히 일기를 썼다.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다리의 따뜻한 숨결처럼 조용히 옆에 머무는 것,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울여주는 작지만 단단한 존재. 이제 나는 그 기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공기에는 더 깊은 냄새가 배어들었다.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해는 점점 일찍 저물었다. 책방 창가에 앉아있던 다리는 저녁 노을이 물든 창문 너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추위 앞에서 몸을 움츠렸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따뜻한 신뢰가 있었다. 그리고 함께 숨쉬는 가족들이 있었다. 서연은 가끔 생각하곤 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었는지 사람들은 알까?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갈 일상이지만 그녀에게는 하나하나가 살아있음의 증표였다. 눈 떠서 하온을 안고 책방 문을 열고 다리의 등을 쓰다듬는 이 단순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책방은 여전히 소박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대단한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자주 찾았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졌고 동네 작은 출판사와 협업하여 독서 행사를 열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이 공간을 안전한 곳이라 불렀다. 눈치 보지 않고 울어도 괜찮고 조용히 앉아 있어도 되는 곳. 그러던 어느 날 책방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강릉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 다리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다루었고 아이들이 그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다고 했다. 편지에는 아이들이 쓴 손편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다리처럼 용감한 강아지가 우리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연 선생님, 당신이 용기를 내줘서 감사해요. 하온이랑 다리랑 행복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하나하나 읽었다. 아이들의 진심이 꾹꾹 눌린 글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강릉 초등학교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 가능하다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다. 서연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다리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리고 하온 역시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세 사람 서연, 하온, 다리은 강릉으로 떠났다.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떠난 그 길은 생각보다 멀고 낯설었지만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거센 눈보라 속을 달렸던 그날과는 너무도 다른 맑고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정 한쪽에는 아이들이 손수 만든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다리와 서연 선생님, 하온이를 환영합니다.
아이들은 체육관에 모여 있었다. 다리가 등장하자 여기저기서 진짜다 라는 감탄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다리는 소란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걸어가 아이들 앞에 조용히 앉았다. 서연은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다리는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하온이는 언제부터 걸었어요? 선생님은 왜 그 산속에 사셨어요? 아이들의 질문은 솔직했고 엉뚱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하나하나 답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리는 사람 말을 못해요.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기라는 건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리는 그걸 보여줬어요. 이야기가 끝난 뒤 아이들은 돌아가며 다리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눴다. 다리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며 한 아이 한 아이를 기억하듯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속삭이듯 말했다. 다리야, 넌 진짜 히어로야.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어느 영광스러운 상보다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다리에게 더 큰 선물일 것 같았다. 학교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하온은 뒷좌석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다리는 조용히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서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며 말했다. 우린 정말 멀리 왔구나. 다리야. 처음엔 단지 살아남는 게 목표였는데 이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됐어. 차창 너머로 겨울이 다가오는 강릉 바다의 물결이 반짝였다. 그 풍경 속에서 서연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리가 보여준 믿음과 용기의 발자국을 따라 조금 더 먼 곳까지 걸어가 보겠다고. 책방으로 돌아온 날 밤, 서연은 하온을 재운 뒤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기적을 심는 사람들이야. 누군가의 하루에 조용히 따뜻함 하나를 더하는 그런 사람들. 다리는 대답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숨결이 여전히 변함없이 그녀 곁에 있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도로에는 서리가 내려앉았고 아침이면 유리창에 하얗게 성에가 맺혔다. 하온은 어느새 2살이 되어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했고 다리는 예전보다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친구였다. 서연은 책방 난로 옆 작은 소파에 앉아 하온과 함께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다. 다리는 그 곁에 몸을 말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이 조용하고 따뜻한 풍경은 그녀에게 더없이 소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바빠졌고 기억은 새로운 이야기들에 묻히기 마련이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늘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복지관 상담 선생님이 책방을 찾았다. 그녀는 환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서연 씨, 정말 오랜만이죠. 하온이 많이 컸네요. 이젠 혼자 그림책도 넘겨요. 다리한테 읽어주기도 하고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둘은 한동안 책방의 변화와 아이들 프로그램 이야기, 최근에 진행한 소규모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담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서연 씨와 다리를 소개한 그 방송 있죠? 그때 그 방송팀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방송이요? 서연은 당황한 듯 되물었다. 네, 그때 이야기 이후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보고 싶다는 요청이 꽤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 후의 이야기를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참여하실 생각 있으세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기억 저편에서 겨우 고요해진 과거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받은 수많은 위로와 연결이 다시 떠올랐다.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다리와 함께라면. 며칠 후 방송팀이 책방을 찾았다. 예전과는 달리 촬영은 아주 단촐했다. 거창한 장비나 조명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담고 싶다는 제작진의 요청에 서연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카메라는 서연이 책을 읽는 모습,
하온이 다리의 꼬리를 잡고 장난치는 모습, 동네 어르신이 책방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 모습을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연의 독백을 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그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다리와 저는 어느 겨울 죽음과 맞닿은 경계에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 영웅이라는 말을 쉽게 하죠.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졌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를 끌어낸 건 달이라는 한 생명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조용히 말없이 곁에 앉아주는 사람. 우리가 책방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곳, 아무도 묻지 않는 곳. 그녀의 말은 잔잔하게 전파를 타고 퍼졌다. 방송이 나간 후 책방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편지를 들고 왔고 또 어떤 이는 멀리 전라도에서 열차를 타고 찾아왔다.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들도 무너졌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 중에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책방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마리의 백구가 있었다. 이 아이, 제 강아지였어요. 이름은 별이었고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죠. 몇 달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멈춰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다리도 언젠가 저를 떠나겠죠. 그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을 꾹꾹 눌러 담으려고 해요. 떠남은 피할 수 없지만 함께한 시간은 남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녀는 책방을 나서며 말했다. 고마워. 다시 걸을 용기가 났어요. 서연은 문 앞까지 배웅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책방이 누군가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날 밤 서연은 책방에 불을 끄고 다리 옆에 앉아 손을 뻗었다. 다리의 호흡은 여전히 따뜻했고 일정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다리야, 우리 참 오래 걸었지. 그런데 말이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아. 다리는 그녀의 손바닥에 머리를 살짝 얹었다. 무게는 전보다 조금 더 느리고 무거웠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히 똑같았다. 그리고 그 온기는 세상 어디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건 함께 걷는 존재에게만 허락된 기적의 조각이었다.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왔다. 책방 앞 작은 화단에는 민들레가 피었고 골목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겨우내 잠잠하던 책방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직은 아침 공기가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부드러운 온기와 새로 시작되는 계절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하온은 이젠 말을 제법 잘하고 책방에 작은 점장님이라 불릴 정도로 손님들을 반겼다. 누군가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고 책을 들고 있으면 이거 재밌어요 라며 설명까지 곁들였다. 사람들은 그런 하온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고 대부분은 다리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다. 다리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움직임이 느려졌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스러워졌고 산책도 예전보다 짧아졌다. 수의사는 나이 때문이라며 특별한 질환은 없지만 이제는 무리하지 말아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서연은 다리를 안아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다. 그날의 눈보라 속을 함께 뚫고 지나온 존재, 누구보다 긴 시간 곁을 지켜준 동반자. 이제 그 시간이 점점 조용히 흘러가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하온이 조용히 물었다. 다리, 아프지 않아? 서연은 아이를 꼭 안고 대답했다. 조금 피곤하신 거야. 나이가 들면 누구나 천천히 움직이게 돼. 엄마도, 하온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대신 우리가 다리 옆에 오래오래 같이 있어주면 돼. 하온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리의 등을 토닥였다. 다리야,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때론 얼음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었다. 그 해봄, 책방에서는 다리와 함께한 사계절이라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동네 아이들과 손님들이 직접 그린 그림, 쓰고 남긴 편지, 그리고 다리와 함께한 일상의 사진들이 한쪽 벽면을 가득 메웠다. 전시회 마지막 날, 서연은 작은 간담회를 열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없이 다리의 사진이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것을 함께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눈 속에 서 있던 어린 다리, 하온을 처음 안고 병원 앞에 서 있던 모습, 책방 한켠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듣고 있던 모습들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다리와 서연, 하온이 함께 걷는 사진 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함께라서 걸어올 수 있었던 길. 그 문장을 본 순간 몇몇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다리는 지금도 제 곁에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용하고 느리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깊은 존재로 함께하고 있어요. 이 공간도, 이 시간도 다리와 나눴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간담회가 끝난 뒤 서연은 책방 문을 닫고 하온과 다리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다리가 젊을 때 자주 뛰놀던 넓은 잔디밭이 있었다. 이제는 달리지 못했지만 여전히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하온이 잔디밭에 앉아 꽃을 모으기 시작했고 서연은 다리 옆에 앉아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리야,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너에게 기대기만 했던 날들이 있었지. 하지만 너 덕분에 우리 둘 다 이렇게 살아왔어. 하온이도 나도 지금처럼 웃을 수 있게 됐어. 다리는 그녀의 무릎 위에 머리를 올렸다. 그 따뜻한 무게는 예전과 달랐지만 무언가 더 깊은 신뢰와 안정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하온을 재우고 서연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다리는 오늘도 내 곁에 있다. 다만 그 존재감이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다. 그게 두렵기도 하지만 감사하다. 우리가 이토록 오랜 시간을 함께했기에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 내 숨결 속에는 다리의 기척이 있고 내 걸음에는 다리의 리듬이 있다. 다리가 떠나더라도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다리는 조용히, 정말 조용히 서연의 품에서 잠들었다. 숨소리 하나 없이 바람처럼, 기억처럼. 서연은 다리를 꼭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하온은 다리 하늘로 갔어? 라고 물었고 그녀는 아이를 꼭 안고 대답했다. 응, 하늘에서 우리 지켜볼 거야. 언제나처럼. 그 이후 책방 한편에는 다리의 초상화가 걸렸다. 그 아래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다리, 너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 안에서 계속 함께 걷는다. 그리고 그 책방은 계속해서 열려 있었다. 누군가가 조용히 울 수 있는 공간, 다시 웃을 수 있는 공간. 다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서연의 걸음 속에, 하온의 웃음 속에 살아있었다. 계절은 다시 바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 걸었던 시간만큼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